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냐면 무조건 약물 치료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과 치료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치료가 뭘까요? 뭐 정신분석 같은 뭐 정신치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질병하고 다르게요. 약물 치료 이게 뚜렷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경두계 자기자극술이라든지 뭐 전기경련요법 같은 거 있어요. 전기경련요법이 그러니까 환자를 일부러 막 우리가 간질 발작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치료 막 극단적인 치료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효과가 있긴 하고요. 그런데 이게 메인은 약물 치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약간 보통 말하는 우울증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조증 치료가 어려울까요? 우울증, 그러니까 조증사파라 그러죠. 조증사파 치료가 어려울까요? 우울증사파 치료가 어려울까요? 조증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조증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반대로요. 조증이 좀 훨씬 쉽습니다. 조증은요. 약 잘 먹으면 무조건 좋아져요. 금방 좋아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조증을 좋아지게 하는 약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약들이 무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양극성 장애 우울증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양극성 우울증이라 하거든요. 양극성 장애인분들이 오는 우울증. 그냥 일반 우울증하고 좀 다르죠. 이게 치료가 정말 안 됩니다. 효과 있는 약물이요. 사실은 몇 가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FDA라 그러죠. 미국 FDA에서 모든 약물 중에서 양극성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딱 증명된 약물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무슨 약을 쓰냐? 이제 보통 어떤 약을 쓰냐면요, 메인 치료제가 리튬입니다. 리튬 그러니까 리튬 건전지 요즘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 리튬 많이 나오죠. 그 리튬 맞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니 그 전기 건전지에 쓰는 리튬을 내가 먹는다. 고요? 그럼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러죠. 아니 마그네슘도 드시고 칼슘도 드시고 다 이거 원소인데 어차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리튬이란 성분이 주된 치료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발프로산이라는 약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카바마제핀 같은 약이 있는데 이게 다 특징적인 게요. 다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뇌전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간질이죠. 간질 치료제로 쓰는 약이고요. 이걸 보통 우리가 기분안정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우리가 조현병에 쓰는 약들이 있거든요.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조증 치료하는데 굉장히 좀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분안정제를 제가 쓰자고 이제 조증약 쓰겠습니다 하면 환자분들이 나는 기분이 좋은데 그럼 나 우울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기분안정제는 조증일 때는 정상으로 그러니까 위에 올려 있는 거는 밑으로 내리고요. 우울증일 때는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일 때도 효과가 있는 약물이니까 우울증 만드는 약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막 약 안 드시려고 하시는데 약을 드셔야지 우울사파도 좀 좋아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우울제 있죠. 우리가 이제 우울증약이라 그러는데 항우울제는 쓰냐 안 쓰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저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항우울제가요 생각보다요 그 양극성 우울증에 별로 효과가 없고요. 가끔씩 이게 항우울제를 쓰면요 갑자기 우울증이 아니라 조증으로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극성 장애가 아니라 그냥 일반 우울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항우울제를 썼다가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요 환자분이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너무 기분 좋아졌다라고 저한테 막 명의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명의가 아니라요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바뀐 거니까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우선은 무조건 안 사용한다는 게 맞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 약 저 약 안 들었을 때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일 궁금하신 질문이 이거거든요. 약 먹으면 살찐다 라고 하는데 이거 맞느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살이 찔 것 같긴 한데요. 살이 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살찌는 약도 있고요. 안 찌는 약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쓰는 약은 대부분이 찝니다. 안 찌는 약이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찐다. 안 찌는 약이 좀 개발되면 참 좋을 텐데 살이 찌시니까 이게 장기간 쓰다 보면 환자분들이 살찌는 거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을 막 중단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요 이게 정신과 약이 좀 재밌는 게요. 제가 원래 살찌는 체질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살이 진짜 많이 찌시거든요. 근데 원래 안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약 써도요 절대 안 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찌는 게 소원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약은 살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또 희한하게 좀 살이 안 찌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보트리진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재밌는 약인데 원래는 이것도 뇌전증, 간질 치료제입니다. 조증에는 효과가 없는데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조증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약인데 이게 왜 제가 소개해드리냐면 이게 살이 안 찌는 약입니다. 굉장히 부작용도 없고 좋은 약이거든요. 그럼 뭐 이 약 다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약이 다른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 가끔씩 피부 발진이 생깁니다. 피부 발진이 좀 심각한 피부 발진이 확률은 굉장히 낮긴 하지만 생기니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하나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신데 도대체
언제까지 약 먹어야 돼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후가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번 딱 조증 발병하고 입원할 정도로 심한 조증 발병하고요. 그 다음부터 뭐 우울증이든 조증이든 평생 발병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제가 한번 겪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막 1년에 막 거의 10차례 정도 막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 입원 치료를 할 정도로 자주 입원하실 정도로 아주 예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선은 자주 발병하시는 분들은 약을 꾸준히 써야 되겠죠. 이제 처음 발병했을 때는 우선은 저희가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한번 약을 좀 써보자 라고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약을 좀 줄여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간을 보는 거죠. 약을 좀 안 써보면서 좀 증상이 생기는지 본 다음에 자주 생기는 타입이라 하면은 좀 나중에는 좀 오랫동안 드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결국에는 그냥 케바케다. 우리가 양극성 장애는 입원하는 병일까요? 안 하는 병일까요? 해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폐쇄병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제일 많은 경우가요 조현병 환자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양극성 장애입니다. 양극성 장애가 진짜 입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알코올 의존증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게 이 세 가지가 제일 입원을 많이 하는데 양극성 장애도 굉장히 입원을 많이 하는 병입니다. 언제 입원하냐면요 조증일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고 칠 때 조증이 생겨가지고 막 난리가 막 폭력적이게 바뀌고 사람이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경찰이 막 불러가지고 입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입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일 때도 입원하는데 우울증일 때 입원하는 경우는 갑자기 막 자살하거나 막 자해하거나 이럴 때, 우울증이 뭐 자살이나 자해하지 않을 때는 굳이 입원까지는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양극성 장애가 유명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양극성 장애가 있었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 이게 생각보다 예술가, 시인, 작가, 화가, 연예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병입니다. 상당수가 많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이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극성 장애가 있으니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사람 이제 몇 가지 사람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너바나 아세요? 너바나? 커트 코베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세대는 아니고 저희 세대 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룹인데, 커트 코베인이 천재거든요. 근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사람이 그 헤로인 중독으로 자살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양극성 장애입니다. 이게 왜 양극성 장애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공공연하게 자기가 조울증 치료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 사람 노래 중에서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 제목이 리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리튬. 제가 아까 리튬이 뭐라 그랬죠? 그 치료제 중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리튬을 먹어서 이제 그 노래까지 만들었던 게 있고요. 유명한 이제 화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냐면, 화가 중에서 약간 좀 정신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화가 우리가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죠. 빈센트 반 고흐죠. 빈센트 반 고흐 어떠냐면 나중에 막 귀 자르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도 자살하거든요. 대표적인 양극성 장애로 추정하고 있고요. 작품이 나오는 시기랑 안 나오는 시기가 막 구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증 시기에는 막 작품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작품이 안 나오고 이런 시기가 있고, 우리가 또 생각할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의심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조선시대 광해군도 조금 의심이 되긴 해요. 약간 의심이 되긴 한데, 광해군보다 더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왜냐면 사도세자.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긴 한데 사도세자가 그 전에 막 사고를 되게 많이 쳤거든요. 영조가 오죽했으면 아들 죽였겠어요 사실. 근데 궁인들 있죠. 궁인들을 막 칼로 막 살해한다든지, 자기가 쓸데없이 막 갑자기 궁녀들 막 죽인다든지 막 이런 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약간 이게 뭔가 좀 발병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심되는 거는 조현병이냐 뭐 양극성 장애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의심되는 그럼 역사적 인물들이 이게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평생 우울하거나 평생 조증인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우울해, 이 사람은 계속 조증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약간의 조증이 있죠. 심한 조증이 아니라 가벼운 조증이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이퍼사이미아, 보통 이제 기분 고양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에디슨, 윈스턴 처칠,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그 기분 고양증 있는 분들이요 되게 역사적인 인물,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나폴레옹이 잠을 거의 안 잔다. 한 3시간, 2시간, 3시간밖에 안 잔다라는 그래서 나폴레옹 수면법 막 이런 것들도 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이게 잠을 안 자는 거, 우리가 보통 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기분 고양증이 좀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분 부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계속 우울한 거. 환자분들 중에서 저희는 평생 우울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분부전증, 디스사이미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신과에서 흔히 보이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신과 일타 강사였습니다.